너희는 지금부터 물에 녹지 않는 소금을 구해 오너라. 평생 소금을 팔아 거부가 된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기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녹이는 길을 택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같은 소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덮어버린 세상. 돌덩이처럼 단단한 탐욕은 결국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삶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나루테오에서 가장 큰 소금 창고를 가진 최씨 상단은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며 최씨의 도장이 찍힌 문서 없이는 소금 한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주인인 출씨는 여인의 몸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늑대 같은 거꾼들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의 부를 잃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장사꾼에게 남편은 에이지아 언덕이 아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하고 내 신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최 씨에게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만석의 처인 맏며느리 점수는 우직하고 성시했으나 요령이 없어 늘 염전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살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칠성의 저인 옥부는 셈이 빠르고 지장에 능해 시어머니 앞에서는 혀에 꿀 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뒤돌아서며 일꾼들을 쥐잡듯이 잡는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생 꽃할 것 같았던 최 씨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 잃었습니다. 상단의 안주인이 쓰러지자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저 막대한 재산과 상단의 대방 자리를 물려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당연히 장자인 만석이라 생각했으나 최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온 가족을 사랑방으로 호출했습니다. 최 씨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두 며느리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병든 호랑이일지언정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단에 주인을 정해야겠다. 대방 자리는 내 두 아들에게 줄 것이다. 시어머니의 유언의 옥분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남편 칠성을 구워 삶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먹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상단의 곳간 열쇠와 모든 거래를 승인하는 인장은 며느리에게 맡길 것이다. 안 사람이 멍청하면 집안, 기둥뿌리가 썩고 안 사람이 지혜로우면 썩은 벼집으로도 황금을 만드는 업이다. 너희 둘 중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기겠다. 점순과 옥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생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내 평생 소금을 팔아 이 집안을 일으켰다. 허나 세상 천지에 널린 것이 소금이다. 너희는 지금부터 물에 녹지 않는 소금을 구해오라. 그것을 구해오는 아이에게 상단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겠다. 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금이란 본디 물에 닿으면 녹는 것이 이치인데 녹지 않는 소금이란 이는 세상에 없는 물건을 찾아오라는 억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난감한 유언에 고혹스러워하는 며느리들을 뒤로하고 최 씨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두 아들은 짐을 싸서 온양, 행공으로 요양을 떠나거라. 석 달 동안은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해라. 지아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너희 며느리들의 힘으로만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편들의 도움마저 차단된 상황. 이는 필시 며느리들의 된미를 안 나올질하려는 가혹한 시험대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단의 안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오부는 자신의 방에서 비단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형님은 미련해서 평생 염전 바닥이나 기어다녔으니 뭘 알겠어. 물에 녹지 않는 소금이라니 분명 서역이나 청나라 황실에만 있는 귀한 보물일 거야. 내 비상금을 다 털어서라도 기어이 찾아내고 말겠어. 오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폐물함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상단에 안방마임이 되어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소금의 맛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눈을 현혹할 화려한 물건만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점수는 어두컴컴한 염전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친 소금 한 줌이 쥐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점수는 소금을 물이 담긴 바가지에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결정은 물에 닿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없는 괴상한 물건을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데 어찌하여 녹지 않는 소금을 찾아오라 하셨을까? 점수는 녹아버린 소금물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짰습니다. 형체는 사라졌으나 맛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서도 당당하게 외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살점은 떼어줄 수 있어도 내 신의는 떼어줄 수 없다. 점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터로 나가는 대신 투박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염전의 수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오직 점수만이 깨어 소금의 본질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엇갈린 선택은 최씨 상단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아들 만석과 칠성은 어머니의 언명에 따라 온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만석은 아내 점순의 거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나 칠성은 아내 오뿐에게 눈짓을 보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몫을 챙겨야 한다는 탐욕 어린 당부였습니다. 남편들을 태운 나루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5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채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다내 비상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은자, 꾸러미를 치마폭에 감췄습니다. 형님, 저는 세상 견문을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염전일리야 형님이도 같으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요. 5분은 점순의 대답도 듣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한 감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한양의 왈자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드나든다는 마포, 나루의 비밀 객주였습니다. 그녀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객주의 은밀한 뒷방옷의 앞에는 비단, 옷을 입은 청나라 상인 왕서방과 통역을 맡은 걷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걷군은 옷분이 내놓은 은자 꾸러미를 보고 탐욕스럽게 웃으며 비단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아님 이것을 보십시오. 서역의 장인들이 천년을 공들여 만들었다는 만년금이라는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투명한 결정체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육각형의 모양이 영락없는 소금, 결정이었으나 그 크기와 빛깔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습니다. 5분은 홀린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소금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돔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절대 녹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이것이야말로 대방 어른께서 찾으시는 그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옥부는 무릎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한 녹지 않는 소금이라는 수수께끼에 이보다 더 완벽한 정답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상단한 가운데 두면 다문의 영광이 대대손 빛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값은 얼마냐? 워낙 귀한 물건이라 소금 창고 세 채, 값은 치르셔야 합니다. 입이 떡 걸어지는 액수였습니다. 옷이 챙겨오는 자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물을 놓치면 대방에 자리도 날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5분의 눈에 도끼가 서였습니다. 네, 시일 내로 돈을 마련해 올 테니 절대 다른 곳에 팔지 마라. 5분은 그 길로 장터의 고리대금 업자, 이른바 장리꾼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편 칠성의 이름을 적고 상단에 신용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는 무서운 돈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대박만 되면이 정도 빚은 금방 갚을 수 있으리라 자만했습니다. 그 시각 점수는 텅 빈 염전에 홀로써 있었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안 계시니 잠시 쉬자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얗게 말라붙은 소금밭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점수는 소금 결정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을 찌르는 짠맛과 함께 소금은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녹아야 맛이 난다. 녹지 않으면 돌덩이다. 점수는 시어머니 최가 왜 평생을이 고된 염전에서 도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빚쟁이들의 모욕을 세상에 멸시를 자신의 속으로 사귀고 녹여내어 상단이라는 거대한 맛을 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다. 당신처럼 기꺼이 녹아내릴 줄 아는 마음, 그 신의를 원하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터로 나가는 대신 가장 낮고 더러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금 창고의 바닥을 뜯어내고 썩은 나무 기둥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멋을 부리는 것이 아닌 소금의 맛을 깊게 할 기본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력 오분은 품속의 귀한 요리, 결정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옥부는 땀범벅이 된 점순을 비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은 것은 영원한 보석이 아니라 집안을 박살낼 파멸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점순이 흘리는 저 땀방울이 머지않아 황금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이 내린 염전 오직 점만이 호롱불을 켜고 소금 창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밭을 가는 황소처럼 우직하니 그녀 앞에는 이제 막시바퀴 같은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람의 습기가 자기 시작할 무렵 점순이 관리하는 제1염전에는 괴이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점순은 멀쩡한 소금 창고의 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 아래에 반으로 쪼갠 대나무를 수로처럼 촘촘하게 깔도록 지시했습니다. 십수년을 염전에서 일한 늙은 일꾼 박서방이 혀를 차며 만료했습니다. 아씨 소금은 무게로 달아 값을 받는 법입니다. 갓 꿔둔 소금은 물기를 먹으며 묵직하니 제값을 받는데 어찌하여 창고 바닥을 띄워 그 귀한 물을 다 빼버리려 하십니까? 이러면 소금 무게가 3마흔 줄어듭니다. 꼬박 3마를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십니까? 박서방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소금 장수들은 물에 젖은 소금을 물소금이라 부르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물을 뿌려 팔기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서방, 갓 나온 소금을 찍어 먹어보게. 맛이 어떤가? 그야 짜고 쓰지요. 혀가 아일 정도로 씁니다. 그 쓴맛이 바로 독일세. 소금에 섞인 간수라는 놈이지. 당장 무게를 늘리자고 이 동물을 팔면 우리 상단에 소금을 먹은 사람들은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 걸세. 나는 저검은 간수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빼내 거시네. 점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장터에 내다 팔 수 있는 소금 가마니를 모두 창고 깊숙이 쌓아두고 출하를 금지했습니다. 대나무 수로를 타고 검고 쓴 간수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염전을 채웠습니다. 일꾼들은 멀쩡한 돈이 줄줄 샌다며 수근거렸지만 점수는 그 줄어들 미야말로 진짜 소금이 되는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제2염전을 차지한 옥분의 사정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역 장인의 물건을 사느라 쓴 돈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철상가상이라더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길미만 해도 본전의 절반에 육박하고 말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상담배들을 모조리 압류하겠소. 빚쟁이들의 성화 같은 독촉의 옷분에 속은 수검정처럼 새카맣게 타 들어갔으니 당장 숨통을 트릴 돈양이 절시하였습니다. 헌화곡간의 소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은 것을 몽땅 털어판다 한들 불어난 이자를 겨우 금질할 뿐이었죠. 옥부는 초조하게 염전 바닥을 서성이다가 햇빛에 반짝이는 하얀 모래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옷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서해안의 고운 모래는 언뜻 보면 소금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희고 고왔습니다. 어차피 소금은 국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는 것 아닌가. 굿바닥에 가라앉은 모래쯤이야 쌀 씻다. 남은 돌이라 둘러대면 그만이지. 옥부는 즉시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참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출하하는 소금 가마니에 저 모래를 섞어라. 소금 7바가지에 모래 3바가지다. 잘 섞어서 티가 나지 않게 하라. 일꾼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님 이건 관화의 좌표가 곤장을 맞을 중주입니다. 사람 먹는 음식에 어찌 모래를 시끄럽다. 내 놈들이 굶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내쫓을 것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품삯을 2배로 쳐주마. 협박과 회유 앞에서 힘없는 일꾼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소름 끼친 소리가 났습니다. 귀한 소금에 천한 모래가 섞이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그렇게 양이 불어난 소금, 가만니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하라, 모래를 섞으니 100가마니가 순식간에 130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술이다. 다음 날 옷에 모래 소금이 장터에 풀렸습니다. 겉보기엔 희고 고운 데다 가격까지 시세보다 다이나 싸게 내놓으니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최씨 상단 둘째 며느리가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네. 싸고 좋은 소금이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그 돈으로 급한 빚 이자를 막고 남은 돈으로 비단 옷을 해 입으며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금 파마니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모래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쓴물을 빼내며 무게를 줄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래를 채워 무게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는 두 며느리의 살림살리는 머지않아 닥쳐올 것 풍파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단으로 소금을 실어 나리는 짐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비록 자신의 염전에서는 소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나 맏며느리로서 상단 전체의 출납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깐깐한 눈초리로 옥분의 제 염전에서 나오는 가마니들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옥분의 염전 크기로 보아 하루에 100가마니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장부에는 연일 130가이, 150가마니가 찍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지나가는 짐꾼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가만히 묶음새가 느슨하구나. 점순이 다가가 가만히 틈을 살짝 벌려 보았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쏟아진 소금을 손으로 비벼보던 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소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가루가 긁히는 불길한 소음이었습니다. 점순이 소금 한 줌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짠마디에 의적하고 씹히는 딱딱한 이물질. 뱉어보니 그것은 분명 하얀 모래알아였습니다. 이럴 수가. 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담으로 쌓아 올린 최씨. 상단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 먹는 음식에 모래를 섞다니. 이것은 장사꾼이 아니라 도적이나 할 짓이었습니다. 점수는 당장 짐꾼들을 멈추게 하고 옷에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옷부는 안방에서 새로 산 비옷을 몸에 대보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점순을 보고도 그녀는 태어냈습니다. 형님 인기척도 없이 이리 불쑥 어인걸음이시옵니까? 동서 제 정신인가? 지금 파마니에 모래를 섞어 팔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당장 멈추게. 이건 범죄네. 점순의 일갈에도 옥부는 고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점순 앞에 툭 던졌습니다. 형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이것부터 보시지요. 5분이 내민 것은 상단에 묵은 치부책이었습니다. 점순이 의한 낯빛으로 책을 펼치자 5분은 기다란 손톱으로 한 곳을 지그시 눌러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점순의 남편 만석의 이름과 함께 비어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아주버님께서 객주들과 술을 드시다 실수로 상단 공급량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지요. 그때 아주버님이 겁이 나서 장부를 조작해 덮으려 했던 거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을 확인한 점순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과거 만석이 샘을 그르쳐 큰 구멍을 냈을 때 점순이 난 몰래 폐물과 쌈찌돈을 털어 메워두었던 횡령의 흔적이었습니다. 헌데 귀신이 고칼르 소각되었다 여겼던 그 원본 문건을 옥분이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자네가 어찌 입수한 경위가 그리수겠습니까? 요는 제가 이 장부를 들고 관하로 달려가면 아주버님께선 상단의 공금을 축낸 도적놈이 되어 옥살이를 연치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도둑의 아내가 된 형님 또한 대방, 자리는커녕이 집에서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스분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점순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형님 선택하십시오. 제 모래 장사를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서방님을 옷바라지 하시겠습니까? 동서자네가 사람이란 말인가? 사람이지요. 살고자 발어둥 치는 사람. 그러니 형님도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무십시오. 어차피 어머니는 곧 돌아가실 뿐이고 남편들은 멀리 있으니 우리 둘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비사를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옥분의 멱살을 잡고 관하로 가고 싶었으나 준에 빠진 남편 만석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이 아름거려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점순이 피를 토하듯 대답했습니다. 허나 내 염전은 건드리지 말게. 내 구역에서 나가는 소금에는 모래한 허용할 수 없네. 허허.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옥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장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점수는 비틀을거리며 옥분의 방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점순의 세상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수는 옷의 반응을 보고도 못 본척해야 했습니다. 모래 섞인 소금이 최씨 상단의 이름을 달고 팔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잘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삼아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점수는 으드득 어금니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이 맛을 옥분에게 고스란히 돌려 주겠노라고 다짐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습니다. 옷에 모래 소금이 장터에 풀린 지보름이 재나지 않아 마포나루 안팎낸 흉흉한 소문이 돌개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여보에 들었나? 최씨 상단 소금으로 국을 끓이면 바닥에 돌가루가 한 줌이나 나온다네. 어쩐지 어제 끓린 콩나물국을 먹다가 이가 깨질 뻔했지 뭔가. 그 깐깐하던 최씨 할망구가 눕더니만 며느리들이 돈에 눈이 멀어 소금에 흙을 썩는 모양이야. 한번 금이 간실내는 것 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객주들은 최씨 상단의 소금이라 하면 손사래를 쳤고 단골 주모들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렸지요. 상단에 버리는 반토막이 났고 곳간에는 되돌아온 소금, 가만히 흉물스런 산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척했습니다. 도리어 하인들에게 고통을 쳤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시기하는 경쟁 상단놈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다. 소금에 모래가 좀 섞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유난을 떨다니 쌍값에 줬으면 감지덕지할 것이지. 배들이 불렀구나. 허나 옥부는 귀를 막고 눈을 질끈 담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빛 독촉이 급하니 창고 구석에 남은 소금마저 헐값에 넘기며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버틸 뿐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점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믿음이라는 다비옷의 탐욕 때문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비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옥분을 고발하는 순간 남편 또한 횡령죄로 끌려가 옥살이를 면치 못할 테니까요. 상단 전체를 구할 수 없다면 내 소금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점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장롱에서 낡은 무명천을 꺼내어 쪽풀을 지식 만든 물에 담갔습니다. 천은 깊고 푸른 쪽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점수는 밤새 그을 잘라 수백 개의 푸른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점수는 자신의 제일 염전 창고를 열었습니다. 간수를 빼서 무게는 가벼워졌으나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도는 최상급 소금 가마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점수는 가마니마다 이리이리 푸른 애듭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자 내 이름이다. 점수는 일꾼들을 대동하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최씨 상당 이빨만 봐도 사기꾼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대던 상황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욕설이 빗발쳤지만 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금 가마니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자 점수는 자신의 가만히 묶인 푸른 매듭을 들어 보였습니다. 최씨 상단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을 저도 합니다. 허나 이만 며느리, 점순이가 만든 소금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푸른 매듭이 묶인 소금은 제가 오랜 정성을 들여 간수를 빼고 직접 검수한 것들입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다 한 통 속이지 누굴 속이려 들어 안 속는다. 속아. 점수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른 매듭이 묶인 소금에서 모래가 단 한 털이라도 나온다면 소금값이 10배 아니 100배를 배상하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점순의 서슬 버런 기세에 압도된 사람들, 주막을 하는 노파 한 명이 쭈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그렇게 자신하는 소금이라니 맛이나 한번 봅시다. 노파가 소금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쓴맛은 전혀 없고 혀끝에 감도는 은은한 단맛과 깔끔한 짠맛. 그것은 예전 최 씨가 전성기 때 팔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백이다. 옛날 대박마님이 팔던 그 맛이야. 노파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 맛을 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옷분의 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이었습니다. 이 푸른 매듭 소금 한 가마니 주시오. 나도 주시오. 순식간에 점순의 소금은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씨 상단에 소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매듭, 소금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옥분의 소금보다 2배나 비쌌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조식을 들은 옥분은 고슴을 쳤습니다. 형님이 별교한 짓을 다 하는군. 매듭 조가리 하나 묶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같은 직금인데 오분은 점순의 행보를 그저 쫓겨난 얘 바라기라 비웃으며 창고에 쌓인 모에 섞인 소금을 처분할 궁리야 하였습니다. 허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점순이 묶은 그 매듭이 단순한 끈이 아니요. 무너진 상단의 신뢰를 다시 슬 천금 같은 약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찬소리가 내리고 입동이 지나자 조선팔도 모든 안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 김장철이 도래한 것입니다. 마포 나루터에는 전국에 배추와 무가산처럼 쌓았고 그것을 저일 소금을 찾는 발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장은 소금의 증가를 가리는 서슬 퍼런 심판대화였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의 질이 김치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차단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옷분의 제염전에서 헐값에 팔려나간 모래소금과 물소금을 쓴 집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 최대의 객주집 안방마님이 털썩 주저앉아 동국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배추가 다 물러터졌네. 옷분의 소금은 간수가 덜 빠져 쓴 맛이 강한 데다 무게를 늘리러 섞은 모래 때문에 염도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대추는 덜 젖어 풋내가 났고 어떤 대추는 너무 절여져 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맛이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를 맛보던 사람들이 김치를 뱉어내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치 속에 모래가 씹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에 소금을 쓴 주막과 양반가에서는 밥상이 엎어지는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 농사인 김장을 낭쳤으니 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에 소금 자료를 들고 상단으로 몰려와 집어던지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점순의 소금 장고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점순의 푸른 매듭 소금을 쓴 집집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배추가 무르지도 않고 어찌 이리 아삭하단 말인가. 정성을 들여 간수를 뺀 소금은 배추에 숨을 죽이되 그 속은 단단히 지켜주었고 끝맛에 담도는 은근한 단맛이 어우러져 별다른 양념 없이도 천하임의의 김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조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올해 김장을 살리려면 우돈을 주고서라도 푸른 매듭을 사야 한다. 마포나루의 시세가 요동쳤습니다. 옥분의 소금은 거저 줘도 안 가져가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점순의 소금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점순에 창고 앞에는 돈 보다리를 든 상인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창고 마당의 산처럼 쌓였습니다. 점수는 일꾼들을 독려하며 쉴 새 없이 소금을 퍼날랐습니다. 마님 창고 바닥이 드러날 지경입니다. 늙은 일꾼 박서방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점순이 흘린 땀과 바보처럼 묵묵히 기다렸던 시간이 막대한 부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점수는 쏟아져 들어오는 재물을 보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따로 챙겨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모지나 닥쳐올 상단의 위기를 수습할 자금이었습니다. 한편 옥부는 빗발치는 환불 요구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은 불추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지한 것들 감히 내 소금을 탓해. 내가 누구 덕에 싼 값의 소금을 샀는데 배은망덕하게. 옷의 방 한가운데에는 비단 보자기 위에 놓은 요리 결정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우성보다 눈앞에 반짝이는 돌덩이를 더 믿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저가 김장 좀 망칭의 개수야. 내일이면 남편들이 돌아온다. 이 만연금 소금을 어머니께 바치면 나는 대방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저 시끄러운 것들을 모조리 오게 가둬버릴 테다. 오부는 현실을 부정하며 요리 결정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요리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탐욕을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모래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올 심판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마포. 나루토의 온양 행공으로 요양을 떠났던 두 아들 만석과 칠성을 태운 배가 당도했습니다. 큰아들 만석은 온천물에 몸을 쥐었음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점순이 홀로 고된 염전일을 감당했을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 칠성은 기름진 얼굴에 거음을 피우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옷이 보낸 서찰을 통해 이미 승기가 기울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대방 자리는 내 것이니 그리하시오. 내 처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구해 놨다고 하더이다. 칠성의 비아냥에도 만석은 묵묵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씨 상단의 안채 마당에는 이미 마을 유지들과 객주들 그리고 상단의 원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대방 최씨가 상석에 좌정에 있었고 그 앞에는 두 며느리가 마련한 상이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점수는 거친 문명옷을 입고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옥부는 홀레때나 입을 법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일기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최씨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두 아들이 편히 쉬고 올 동안 며느리들이 집안을 위해 무엇을 해 놓았는지 보겠다. 내가 낸 과제는 물에 녹지 않는 소금이었다. 누가 먼저 내놓겠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옥분과 남편 칠성이 먼저 나섰습니다. 칠성이 아내를 부축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의 집안의 영광을 위해 천하의 보물을 구해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붉은 비단,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자 겨울 햇살을 받아 눈이 멀도록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투명한 육각형,
결정체. 그것은 청나라 상인에게 거금을 주고 산 유리 결정이었습니다. 조금 결정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보석처럼 단단하고 영롱했습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저것이 무엇인가? 소금인가 보석인가? 세상에 저토록 아름다운 소금은 처음 본다. 사람들의 감탄에 옥분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최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바다 건너 서역에 장인들이 비법으로 구워는 만년금이라는 소금입니다. 보시다시피 천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절대 녹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일구신 상단의 부귀 영화가 이 소금처럼 영혼 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해 왔습니다. 남편 칠성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귀한 물건은 되어야 우리 상단에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흑투성이 염전에서 뒹구는 것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칠성은 점순을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좌중의 분위기는 이미 옥분 쪽으로 기운 듯했습니다. 화려함에 현혹된 사람들은 옥분의 안목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앉은 최 씨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늘 깨뜬 눈으로 옥분의 유리, 결정을 뚫어지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옥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지? 너무 놀라서 말을 이루셨나? 한참의 정적 끝에 최 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하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참모는 듣거라.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둘째 며느리가 가져온 저 귀한 소금으로 국을 한 그릇 끓여오너라. 옥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갑보로 무셔두어야 할 조금이라 하지 않았느냐. 조금이 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 어서 끓여오라. 최 씨의 호통에 참모가 요리 결정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마저 침을 꿀꺽 삼키며 옥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부부부인, 저거 국에 넣어도 되는 것이요. 아무렵이니 맛이 나겠지요. 옥분은 애써 태어난 척했으나 치맛자락을 준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 물건이 가짜가 아님을 저 비싼 돌덩이가 제값을 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점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덮개조차 없는 투박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유리지 옆에 놓인 초라 옹기. 그러나 점순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옷의 운명을 결정질 심판의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모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옥분의 요리 결정이 담긴 국그릇을 최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투명한 결정은 뜨거운 국물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곁에 앉은 객주들과 마을 유지들에게 권했습니다. 귀한 소금으로 가는 한국인이 손님들이 먼저 맛을 보시지요. 제일 연장자인 김진사가 기대에 찰로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진사의 입술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삼킨 김진사의 미간이 찌그러지더니 이내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맛인가? 왜 그러십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까?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맹탕이다. 맹물에 풀만 쓰워놓은 맛이야. 아니, 소금을 넣었다는데 어찌 짠 맛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인가. 그때 성미 급한 박액주가 국그릇 바닥에 있는 유리 결정을 숟가락으로 건져내어 입에 넣고 깨물었습니다.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박액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이빨, 이건 소금이 아니라 돌덩이잖아. 박액주는 입안에서 깨지니 조각을 뱉어내며 길이 날뛰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역장인이 분명 만년금이라 했는데 이 미련한 것사 녹지를 않는데 어떻게 간입하겠느냐. 남편 칠성이 옥분의 옆구리를 찌르며
타박했습니다. 옥부는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뜨거운 국물 속에서도 저 소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뜻대로 녹지 않는 소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최 씨는 싸느라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래 녹지 않았지. 허황만 번질이란 돌덩이를 상단에 들여놓고 의수대다니 내 안목이 참으로 비쳐나구나. 최 씨의 호통에 옥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유리꽃은 그저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는 흉기일 뿐이었습니다. 좌중에 소란이 가라앉자 최 씨의 시선이 맏며느리 점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럼 큰아기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점순은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 투박한 온기 한가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저 희고 평범한 굵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순은 하인에게 물이 담긴 동이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간수를 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점수는 옹기 속에 소금을 한 웅쥐동이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결정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은 다시 투명해졌고 조금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분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형님,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분명 녹지 않는 소금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헌데 형님의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과제도 이해 못한 형님이 어찌 대방 자리를 담내십니까? 칠성 또한 낄낄낄낄거리며 형 만석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금이 다 녹은 물을 표주박에 가득 떠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시어머니 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점순의 입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소금은 물에 녹아을 내야 소금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져온 것은 소금이 아니라 돌덩거리일 뿐 세상에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투명한 소금물을 시어머니의 가슴께로 들어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것은 형태가 아니라 녹아도 사라지지 않는 신용이라는 이름의 소금이 아닙니까? 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연회장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 집안을 일으킨 최 씨의 인생에 대한 헌사이자 상인이 갖춰야 할 진짜 덕목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최 씨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점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메말랐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쫓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속뜻에 알아준 이를 만난 감격이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점순이 걷는 표주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물을 마셨습니다. 정적 속에서 최 씨의 목구멍으로 소금물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빈 표주박을 내려놓은 최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험한 장사판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확인받은 자의 안도감이었습니다. 날주, 닭의 짜구나. 최 씨가 젖은 눈으로 점순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칠 때 나를 지켜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최신의 소금은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의 신뢰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너는 그 맛을 아는구나. 최 씨는 싼을 눈빛으로 옥분을 쏘아 보았습니다. 하나 둘째 너는 내가 평생을 바쳐 녹여낸 신의를 겉만 번지르한 돌멩이와 맞바꾸려 했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너에게 상단을 맡을 수 없다. 5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저가 소금물 한 바가지의 대방자리가 날아가다니 5분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저 보물이 얼만지나 아십니까? 소금 창고 세 채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제 정성을 무시하셔도 이리 오너라 최씨 상단 대박 나오라. 옥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 채 대문을 부술 듯한 고함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하인들을 밀치고 성난 군중이 본물 터지듯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불운을 머리에 두은 마포
나루의 젓갈 장수들과 주막 주모들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은 표정에 덩치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옥분에게 돈을 빌려준 고리대금 업자들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사람들 사이로 젓갈 장수 최노인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가마니 하나를 옥분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대방마님, 며느리 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우리를 이리 죽이려 하십니까? 가마니가 터지며 거무튀튀한 소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노인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둘째 며느리가 판 소금입니다. 겉은 하얗게 믿고 샀더니 속에는 모래가 반이요 흙이 반입니다. 이 소금으로 담근 젓갈이 다 썩어서 내일 년 농사를 망쳤어. 내 돈 물어내시오. 주모들도 합세하여 썩어 문드러진 배추와 물을 마당에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집 김장도 다 망쳤소. 손님들이 밥상을 없니오. 악취가 진동하는 마당 한복판에서 옥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가 몰래 모래를 섞어 팔았던 가짜 소금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스티븐이 뒷걸음질 치자 이번에는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왕눈이가 아픔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옥분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오해. 이 차용증도 오해냐. 만년금인지 개나발인지 산다고 내 돈 들려간 게 벌써 석 달이다. 이자까지 합쳐서 천양 이상 다네. 베스무척을 다 팔아도 모자를 돈이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년이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이라도 벗겨가겠다. 5분의 남편 칠성이 기겁하며 아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편네야, 내가 내 이름을 팔아빚을 냈단 말이냐. 천년이 가는 보물이라며 저 돌덩이가 돈이 된다며. 에이스, 이 망할 여편네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칠성은 옥분을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요리, 결정 옆으로 처박혔습니다. 최 씨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아닌 상단을 지키는 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듣거라.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인 상단의 이름에 먹칠하고 백성들의 밥상을 더럽혔으며 지아비 몰래 집안을 빚더미 앉혔다. 이는 실거지약을 넘어선 범죄다. 최 씨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옥부는 바닥을 기어가 최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서이 빚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을 테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돌덩이뿐인데. 최 씨는 차갑게 옥분의 손을 부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있던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큰아기야, 곧간 문을 열어라. 그때 점순이 품속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들고 마당에 모인 성난 군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만면이 점순이 약주하오.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여러분이 입으신 피해를 안치 갚아드리리다. 또한 내일부터는 제 손으로 만든 푸른 매듭 소금을 나누어 드릴 테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오. 점순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약속의 성난 민심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맏며느리는 다르구먼. 푸른 매듭 소금이라면 믿을 수 있지. 사람들의 칭송이 점순에게 쏟아질 때 오부는 빚쟁이들에게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 결정이 바닥을 뒹굴었으나이는 그저 비 좋은 게살구일 뿐 아무도 거들 떠보지 않는 예쁜 쓰레기에 불과했지요. 탐욕이 부른 화려한 잔치는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바닥과 혹독한 죗값뿐이었습니다. 도란이 잦아들고 옷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상단의 안채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개는 주인을 잃은 유리 조각만이 쓸쓸하게 흩어져 있었지요. 최 씨는 지친 기색 없이 꿋꿋하게 앉아 맏아들 만석과 며느리 점순을 불렀습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오늘부로의 최 씨, 상단의 대방은 맏아들 만석이다. 만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조아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번 과제를 해결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처입니다. 최 씨는 딩글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다. 허나 바깥은 사내가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으니 영목상 대방은 내가 맡거라. 그리고 최 씨는 품에서 상단에 모든 자금줄을 주고 있는 곳간 열쇠와
거래를 승인하는 인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대방의 직보다 더 실질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며느리 점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허나의 집안의 진짜 주인은 점순이 네오다. 곳간을 열고 닫는 권한, 사람을 쓰고 내치는 권한은 오직 만면이 너에게만 줄 것이다. 만석이, 너도 앞으로는 상단의 대소사는 반드시 안 사람과 상의하여 결정하거라. 알겠느냐. 만석은 서운해는커녕 안돼 한숨을 내쉬며 아내 점순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암녀 어머니, 제처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모래성이 될 뻔했습니다.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이 무거운 것을 제가 어찌 무겁지. 허나 너라면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게다. 너는 소금처럼 내 자신을 녹여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최 씨의 따뜻한 격려에 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그간의 서러움과 고생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대방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점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상단의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옥분의 모래 소금에 속은 상인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껴두었던 3년 묵은 소금과 배상금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지요. 아이고 마님 이렇게 퍼주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요. 박서방이 걱정스에 말했지만 점수는 단호했습니다. 박서방, 지금 나가는 것은 돈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일세.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 법이야. 지성이면 감천이라. 배상을 받은 상인들은 점순의 넉넉한 인심과 정직한 소금 맛에 감복하여 다시 최씨 상단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예전보다 더 굳건한 신뢰가 쌓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이제 최씨 상단을 점순네 소금집이라 부르며 엄지를 지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금은 물에 녹아도 믿음은 녹지 않는다네. 한편 오분과 칠성은 빈털 털려 마포, 나루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분은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풀려났으나 남편 칠성에게 마저 버림받았습니다. 칠성은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하며 옥분을 길바닥에 두고 떠나 버렸고 옥분은 밥 빌어먹을 그릇 하나 없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유리꽃을 쫓던 그녀의 결말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비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점수는 이제 어여한 상단의 안주인이 되어 염전을 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 남편, 만석이 함께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염전 바닥에는 하얀 소금꽃이 만발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견디고 자신의 몸을 증발시켜 만들어낸 결정체 소금꽃이었습니다. 점순이 쪼그리고 앉아 소금꽃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저리 고운 꽃이 되었구려. 만석의 말에 점수는 빙긋 웃으며 소금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반짝이는 소금 알갱이들이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형태는 녹아 없어져도 그 짠맛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요. 우리 상단에 시내 또한 저 소금과 같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세상의 간을 맞추는 소중한 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황금빛 노을이 점순의 미소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겉모습은 촌스러운 며느리였으나 그 속은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을 품은 여인. 점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포, 나루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것 모습을 쫓던 며느리는 반멸하고 제 몸을 녹여 진정한 짠맛을 낸 며느리는 천석군 거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부는 녹지 않는 돌덩이를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신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고 묵묵히 본질을 지키는 정직함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최고의 자산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